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이고요. 밤이 아니지. 저녁 6시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오늘은 유자씨가 하윤이를 데리고 처가댁에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유자씨랑 하윤이를 데리고 가셨고, 유자씨는 하윤이 맡기고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자씨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게 재택근무라서 또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낮에 업무 시간에 이제 아이를 좀 돌봐야 되는 이런 돌발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출근하는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딱 집중해서 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못다한 업무를 채우는데, 보통은 밤까지 해도 좀 안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씨도.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필수로 일을 하고, 진짜 일이 많을 때는 이틀 다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어제 새벽에 좀 늦게까지 편집을 하다가 자가지고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고, 한 10시 정도에 일어났나? 일어나서 간단히 좀 집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창틀에 그 실리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좀 까만색으로 약간 곰팡이 같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먼지는 금방 닦아냈는데, 먼지 느낌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이제 자라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집에 이런 뭐랄까 짜서 쓰는 곰팡이 제거제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뭐 치약 느낌은 아니고 좀 이제 얇게 뭔가 곰팡이 제거액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약간 좀 끈적끈적한 재질이거든요. 그거를 저쪽 실리콘들에다가 바르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닦아내면은 얼추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심할 때는 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집에 딱 싹 발랐고, 아무래도 바깥은 춥고 집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창문에 그런 물 같은 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환기를 좀 시키고 이렇게 말려준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기다 보니까 곰팡이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저랑 유자씨 건강에도 물론 안 좋고 애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싹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 곰팡이 액을 바르는 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바르고 나서 이제 닦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락스 성분 이런 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신경 써서 잘 닦아내야 하다 보니까 물티슈나 이런 걸로 많이 닦고, 마른 휴지 같은 걸로 또 닦고, 여러 번 닦아야 돼요. 근데 집에 뭐 창문이 한두 개 있는 건 아니니까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창문이, 침대가 그 창문 옆에 있는데, 그쪽 모서리 쪽에 예전에 곰팡이가 한번 생겨가지고 곰팡이를 좀 제거를 싹 했었는데 또 생겼더라고요. 거기가 저희 처음 이사 올 때 안방의 벽지가 깨끗한데, 거기만 벽지가 이렇게 길쭉하게 모서리 쪽에 덧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묻어가지고 덧댔나 보다라고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땐 아마 그 전에 살던 사람들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다른 벽지는 깨끗하니까 그쪽만 아마 더 치워가지고 벽지 작업을 했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그게 이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뭐 이사를 안 오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그쪽 구석이 올 겨울에는 그래도 환기를 좀 신경 써서 했었거든요. 저거 작년에도 이제 곰팡이가 결로 때문에 생겼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제가 작년에 곰팡이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벽지를 다 뜯어내고 완전히 그 속 안에 있는 막 곰팡이 균들까지 싹 다 막 잡아가지고 해치운 건 아니니까 최대한 했지만 그 안에 어쨌든 0.01%라도 그런 곰팡이 균들이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겨울에는 추우니까 결로가 생길 것이고 환기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쪽에 습기가 아예 안 차게끔 하는 거는 좀 힘들었을 테고 그 새로 생긴 습기들과 곰팡이들이 만나서 다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보자.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 위에까지 엄청나게 올라오진 않았고 대충 곰팡이 핀 면적이 뭐 한 손바닥 제 손바닥 기준으로 손바닥 한 3, 4개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 락스 물 만들어 가지고 네, 벅벅 닦았습니다. 벅벅 닦고 한 1시간 정도 지나 가지고 또 락스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곰팡이가 살짝 생겼을 때는 대충 지워내면은 이제 벽지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생겼을 때는 아무리 닦아내도 그 곰팡이 얼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 100%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것까지 지우려면 아예 이제 벽지를 떼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저도 자취를 오래 했으니까 자취방 여러 군데 살다 보면은 이게 그 원래는 도배를 할 때 원래 기존에 있던 걸 싹 떼내고 새로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자취방들은 그냥 있는 거에다가 위에다가 또 발라버리니까 근데 그 안에도 그 예전 게도 들어있고 예전에 한 번은 어디였지? 하여튼 그 벽지를 한번 뗄 일이 있었는데 한 3, 4개 정도가 겹쳐가지고 벽지가 되어 있더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불러서 벽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던 거를 다 떼내고 하는 거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걸 떼내는 또 인건비가 들어갈 테니까 막 이렇게 막 긁어내는 것 같던데.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위에다가 발라버리는 게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에 제가 그 서울의 논현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원래는 원룸을 살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투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냥 볼 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날 보니까 그 화장실 그 문 앞에 원래 이제 발매트를 깔아놓잖아요. 그거 있던 자리가 완전히 약간 새까매져가지고 장판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 그래서 그 밑을 이제 들춰보니까 곰팡이가 막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투룸이어서 원래는 이제 한쪽 큰 방에다가는 뭐 책상 놓고 이불 깔고 자고 작은 방에다가 옷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작은 방을 이사하는 날 딱 들어갔는데 문을 이제 제가 구경할 때는 문을 열어놨었으니까 몰랐는데 그 문 뒤쪽에 한 A4 용지 한 2-3개 정도 되는 크기로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림 같은 게.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걸 뗐더니 그 뒤가 완전히 진짜 다 막 그 곰팡이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썩어 있다라고. 처음에 딱 봤을 때 비주얼은 물론 곰팡이였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건 거의 무슨 벽이 썩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거 주먹으로 때리면 벽이 부셔질 것 같은?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제가 들어가가지고 곰팡이를 제거를 했는데 이제 너무 그게 깊숙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벽지를 좀 뜯어냈어요. 그래서 그 속 안에 이제 시멘트가 나올 때까지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했던 벽지가 막 3-4장 같이 덧대어져 있었다는 그 경험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벽지를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셔가지고 대신 거실에 있는 거 장판은 새로 해주셨는데 벽지는 안 해주셔가지고 그 방을 처음에는 그 벽지를 제가 뜯어냈으니까 곰팡이가 있는 부분을 아예 그냥 벽지를 다 뜯어냈으니까 보기에는 이제 되게 흉물스럽거든요. 왜냐면은 벽지가 한쪽 구석이 그냥 이만큼 부욱하고 이제 찢어져 있는 거니 그냥 시멘트가 보이니까 인테리어적으로는 정말 최악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곰팡이는 없는 거니까 제 처음 계획대로 거기다가 옷 행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옷을 거기다가 놨었는데 계속 그 방에서 뭔가 좀 이제 꿉꿉한 냄새 같은 게 자꾸 나고 해가지고 곰팡이도 다 제거를 했는데 왜 이러지 막 싶어가지고 장판을 한번 들어봤더니 와 장판 밑에까지도 완전히 곰팡이가 범벅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들쳐내고 제가 다 곰팡이 제거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 방 안에다가 두기가. 그리고 뭐 제가 그냥 비전문가니까 곰팡이 제거를 한다고 해서 또 얼마나 뭐 잘했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안에다가 두면 괜히 막 내 옷들까지 다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두고 거의 창고처럼 썼습니다. 옷 행거도 안방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투룸을 갔지만 거의 1.5룸처럼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인한테 이거 벽지 싹 해주세요 하고 작은 방도 장판 새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해줬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새로 해주는 게 거의 맞으니까. 근데 제가 방을 볼 때 발견을 못했던 거일 뿐이지 해줄 법도 한데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데 그냥 괜히 주인한테 뭐 말하는 게 좀 이제 후달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랬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문도 다 썩어가지고 문틀 사이로 막 그게 화장실 앞쪽에 바닥에 약간 곰팡이 같은 게 생겼던 게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화장실 문틀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오래된 빌라였어요. 그래서 그 틈이 있어요. 틈이 이제 벌어지더라고. 나무 같은 게 이제 좀 오래돼서 썩다 보니까 샤워를 하면 이제 글로 이제 물이 찔끔찔끔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거가 아마 벽이나 바닥을 타고 장판 위로 이제 습기가 올라오니까 좀 곰팡이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문도 이제 거의 썩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 문 화장실 모서리에다가 덧대는 약간 그런 플라스틱 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이 어쨌든 부셔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덧대고 그렇게 살았었지. 근데 결국에 그 화장실 문틀은 수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왜냐면 화장실 타일도 한번 싹 갈아엎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마도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게 계속 물 같은 게 뭔가 좀 새어 나오는 약간 습기가 계속 그쪽에 찼다고 해야 되나? 그 화장실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그 문틀 밑에 쪽이 계속 뭔가 이렇게 물기 같은 게 찼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누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화장실 타일이랑 그 문 밑에 틀까지는 바꿔주셨던 거 기억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벌써 그것도 언제야? 한 7년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갑자기 또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곰팡이 제거 나름 이제 유경험자
다회 경험자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살면서 곰팡이가 한 번도 안 생겼던 집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서울에서 열악하게 자취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좋은 집은 또 비싸니까 상황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죠. 아무튼 그래서 곰팡이 제거를 열심히 하고 네. 또 몇 달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고 나서는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집에 김치찌개 저번에 끓여놨던 게 있어가지고 김치찌개랑 뭐 상추랑 그 집에 이제 김말이가 있어요. 냉동실에 김말이 한 2개 정도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크림 스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름은 되게 복잡했는데 그냥 외국 크림 스프예요.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만 돌려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분 정도 돌려서 이제 먹었는데 그냥 일반 우리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크림 스프인데 거기에 뭔가 빵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고기도 좀 들어가 있고 저는 좀 되게 신기한 맛이었고 그렇게 점심 먹고 조금 쉬다가 간식을 먹었는데 커피랑 도너츠를 하나 먹었어요. 어젠가 그 젖병 소독기가 저희 집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자씨 회사에 그 다른 팀의 팀장님의 아내분이 이제 4월달인가 그때 뭐 출산 예정이시래요. 근데 그 젖병 소독기가 보통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 구입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모델을 그냥 괜찮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나눔을 해드리려고 거기까지 이제 갔다 왔지. 한 대모산 입구역인가 그쪽에 이제 사시는데 저희도 그거를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저희는 원래 이제 그 UV 그 램프로 하는 그 젖병 소독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통 썼죠. 젖병 살균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썼고 하윤이가 분유를 이제 안 하고 모유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사실 분유 그 젖병을 거의 안 썼거든요. 나중에 조금 커가지고 잠잘 때 분유를 조금 먹긴 했는데 그래봤자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거니까 젖병 소독기를 쓸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물 받고 테스트로 한두 번 써보고 그냥 이제 그 분유 포트 옆에다가 그냥 올려놓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새 거죠. 새 건데 뭐 정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당근에다가 그냥 팔까 하다가 주변에 좀 출산 임박하신 분들 혹시 안 사셨으면 그냥 선물로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드리고 왔고 어쨌든 다음 달 출산이면 배도 이제 아내분은 배가 많이 부르셨을 테고 남편분은 이제 옆에서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저희 집까지 오시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밤에 차 안 막힐 때 차로 이제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갔다 왔습니다.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이제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앞에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젖병 소독기 이제 드리고 그 노티드 도넛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선물로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더라고. 그 아내분께서 강가장 채널이나 상준씨 채널도 들으신다고 유자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저기 유자씨는 회사 팀장님은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유자씨 회사 근처 갔다가 이제 얼굴 정도는 뵀었고 아내분은 이제 처음 뵌 거잖아요. 근데 강가장 채널도 보고 상추씨 채널도 본다? 갑자기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 왜냐면 나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나의 이 모든 이 찌질한 생각들, 내 평소에 상추 씨에다가 맨날 이상한 말만 하는데, 나의 이 숨기고 싶은 치부들, 상추 씨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갑자기 좀 부끄러웠습니다. 뭐 엄청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냥 괜히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약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굴 만나잖아요. 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구독자다.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묘한 감정이 듭니다. 네. 아니면 지인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은 저의 이제 일상에 대해서 이제 꿰뚫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다 느낌이 네. 아무튼 요즘에 계속 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계속 좀 정리를 했었고 좀 미니멀리즘에 꽂혀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당근을 좀 하고 있는데 안 쓰는 것들, 안 쓰는데 그냥 계속 갖고 있던 것들 당근으로 팔거나 나눔하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데 갖고 있던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 박스, 핸드폰 박스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사실. 근데 샀던 순간에 그 박스를 같이 정리하지 않으면 어딘가 한 곳을 차지하게 되고 그거를 정리를 하기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박스를 버리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를 참 정리하기가 되게 귀찮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쌓여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방에도. 저는 나름 그래도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짐들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하다가 생긴 장비 같은 것들. 제가 이제 다들 별로 공감 못 하시겠지만 나름 그런 또 카메라 장비나 영상미 사운드 이런 거에 그래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카메라 장비를 간소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늘 이제 궁리를 많이 하고 예전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잘 쓰는 것들도 있고 안 쓰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것들을 좀 정리를 많이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물건들, 하윤이 짐들, 유자씨 짐들 이런 것들까지 제가 요즘에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짐 정리하고 뭐 팔고 처분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혼자 살 때도 짐을 진짜 많이 안 가지고 살았었고 예전에 뭐 제가 30 중반쯤에 사평 정도? 사평이 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원룸에서 뭐 살았으니까 집이 뭐 넓진 않았지만 짐이 그래도 많지 않은 관계로 엄청나게 비좁진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짐이 엔간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 평수의 집에서 살기가 이제 힘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한 14평 정도 투룸에 살다가 짐을 좀 줄이고 4평 원룸으로 갔던 건데 근데 14평 살 때도 짐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사실 짐이 엄청 많았다고 한다면 정리하기가 진짜 빡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되게 그 미니멀리즘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결혼을 또 하다 보니까 같이 내가 있는 공간에 아내의 짐이 생기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의 짐이 생기고 뭐 집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뭔가 계속해서 짐이 이제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혼자 살 때보다 아니면 예전보다 훨씬 더 정리 수납 같은 거를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잘 치워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뭐 저도 핑계겠지만 맨날 뭐 편집하고 일하고 한다고 치울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이제 방관하고 한참 동안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 안이 점점 이제 지저분해지고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긴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그 정리정돈을 열심히 해두면 집이 좀 이제 깔끔해 보여지긴 하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 안에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제 정리만 된 그러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정리정돈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다 이제 버리려고. 근데 저 개인적인 짐들은 되게 예전부터 조금씩 계속 해왔었는데 그래서 많이 비우긴 했거든요. 제 짐들도. 책도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책도 진짜 많이 거의 다 버렸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윤이 짐들, 유자씨 짐들 유자씨도 정리나 정돈에 아니면 미니멀리즘 관련된 것들에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어려워해요. 정리정돈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인 정리정돈은 그냥 하는데 뭔가 본질적으로 그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뭔가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물건들로만 채우는 물건이 뭔가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좀 어려워해서 제가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물론 저도 뭐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유자 씨보다는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더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얼마 전부터 치우고 있는데 좀 많이 치웠고 뭐 더 치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물건들 중에서 저거는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거 지금 안 쓰는 건데 아니면 그냥 쓰레기인데 라고 생각이 되던 것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에 뭐 좀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 하는 분들은 조금씩 치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뭐 그거를 날 잡고 한 방에 다 버리는 것도 좋긴 한데 좀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만 버리세요. 뭐 버린다는 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기보다는 뭐 당근으로 팔거나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통으로 버리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거겠죠. 이게 처음부터 너무 다 한 방에 다 버리고 나도 미니멀리스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하루에 하나? 뭐 버릴 수 있지. 왜냐면 하루에 하나는 금방 찾거든요. 집에서 불필요한 것들.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막 3개, 4개 있는 물건들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아니면 진짜 거의 쓰레기라고 봐도 되는 물건들.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물건의 뭐 포장지나 빈 박스나 이런 것들 아마 진짜 많을 거라서 하나하나 좀 버려보시면 어떨까. 저는 좀 이제 한 40년 살다 보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는 거에서 느끼는 행복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이제 버리고 비우고 좀 홀가분하고 좀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살고 이런 거에서 되게 좀 큰 기쁨과 굉장한 홀가분함과 희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방에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 딱 놓여 있고 그걸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진 않고 최대한 없으면 좋다. 물건은 약간 그런 주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가능하게 된 게 최근에는 어쨌든 육아 집안일을 1순위, 일은 2순위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좀 바꿨어요. 바꿔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되는 것도 같아요. 만약에 일이 1순위였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을 거거든요. 정리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근데 어쨌든 집안일이나 육아를 최우선 순위로 하기로 좀 해보기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좀 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는데 벌써 31분 하고 있네. 원래는 하루치 정도 일상을 더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연이 또 온 게 있어요. 사연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과장님의 오랜 구독자이며 현재 1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쩌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어린 아기를 키우며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고 있어서 한 번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님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몇 개월 육아 선배로서 강과장님의 경험담이 궁금하여 별것 아닌 내용이지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보려 합니다. 저의 복직은 8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저희 동네에 어린 아기들이 많아 3월 신학기에 입소하지 않으면 중간에 자리가 잘 나지 않아 복직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 주 첫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리불안이 있는지 등원 일자가 다가올수록 우울감이 심해지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집에 있었다면 아기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잘 자지 않아도 엄마인 제가 얼마든지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선생님의 관심을 기다려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아직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돌 되기 전까지는 한두 시간만 보내고 점차 시간을 늘려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놈의 알고리즘은 제 상황을 어떻게 안 건지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력을 썼다든지 밥을 먹지 않아 선생님이 아이에게 폭력을 썼다는 등 수시로 어린이집 학대 기사를 보여주는 통에 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하윤이도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에 가고 있는데 강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하윤이는 잘 적응을 하였는지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저는 아마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참 이게 고민이 되죠.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를 하루 동안 맡긴다라는 건 진짜로 생각보다 초반에는 저희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예 처음 하는 경험이고 누가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담을 말해준다고 해서 그거가 내가 실제로 그 닥친 상황에 뭔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유자 씨를 이제 바라보면서 느낀 거고 주변에 뭐 지인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보통은 엄마들이 확실히 조금 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자 씨도 초반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많이 좀 울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8월에 복직 예정이신데 3월 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직하실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신 거고,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적응을 잘 못하거나, 뭐 예를 들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을 못 자고,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낮잠을 못 자고 계속 울고, 뭐 예를 들면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복직이 아직 좀 남아 있으시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적응하기에 훨씬 더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은 복직하는 날짜랑 아기가 입소하는 날짜가 이제 딱 겹쳐버리면 오히려 그것도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응 기간 동안에 엄마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굼뜨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저희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유자 씨가 1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이제 복직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원래 한 11월 뭐 중순 이후 11월, 12월 뭐 그때쯤에 이제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한 달 이상 좀 적응 기간을 좀 가지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으로 하려 했는데, 갑자기 9월 달인가 8월 말인가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너뛰고 나중에 그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그 기간에 보낼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주변에 뭐 유자씨 조리원 동기들이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또 보내고 싶을 때 그냥 그렇게 막 쉽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리가 안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혹시라도 이번에 스킵했는데 다음에 유자씨 복직할 때쯤에 자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냅다 질렀습니다. 그래, 초반에는 엄마랑 같이 좀 가서 있다가,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2시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시간, 4시간 되고 나서는 이제 낮잠도 한번 자고. 저희는 기억에 그냥 그 적응하는 것 자체, 하윤이가 그 공간에 적응하는 것 자체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윤이는 워낙에 그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품이 아니면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잠잘 때 조금 낮잠 재우는 기간에 좀 힘들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저희가 급하게 데리러 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윤이 낮잠 재울 시간쯤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뭐 예를 들면 뭐 2시다 전화가 와.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윤이가 잘 못 자고 너무 많이 울어서 잠깐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미 뒤에서는 저희는 하윤이 울음소리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정말 그 최대치로 울고 있는 울음을 막 뒤에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급하게 데리러 가고, 그렇게 몇 번 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과정이 이제 몇 번 있는 다음에 금방 또 적응을 해서 지금은 뭐 아주 잘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집에서는 좀 안 먹고 되게 오래 먹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간도 있었고, 아니면 가끔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또 되게 잘 먹는데요. 거의 뭐 남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집에서는 그냥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먹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약간 스스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린이집에 있으면 옆에 친구도 먹고 있고 얘도 먹고 쟤도 먹고 다 먹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그 먹는 그 뭔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좀 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했던 게 잠 못 자는 거, 밥 혹시 안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특별히 뭐 어떤 노하우가 있었다라던가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뭐 원장 선생님만 보통 뵙고 처음 면담을 하고 담당 선생님들은 이제 그냥 사실 인사 정도만 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니까 그분이 사실 어떤 사람들인지를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혹시라도 그런 막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선생님들이면 어쩌지? 뭐 그런 걱정도 사실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100%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 그냥 그 어린이집에 대한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냥 열심히 읽고 보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믿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희 사실 처음에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다 뭔가 그냥 인상이 뭔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적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어린이집에서 간혹 가다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저희 다니는 어린이집은 정말 조그만한 뭐 상처라도 하나 생기면 그러니까 발견을 하면은 바로 알림장에다가 써서 연락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확인하시고 하윤이가 어제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게 생겨서 왔네요. 이렇게 좀 뭔가 되게 빠르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하게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이 좀 길게 있으시니까 조금씩 맡긴 다음에 시간을 조금 늘려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 혹시 집에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어린이집 가면 오히려 잘 먹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황들도 좀 있으니까 저희 경험상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은 아기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거의 뭐 보육 수준에서 선생님이 아마 그냥 돌보는 이제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이랑 이제 친해지고 하다 보면 뭐 엄마랑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엄마처럼 이제 따를 수도 있거든요. 하윤이 같은 경우도 제 느낌엔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을 저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되게 상처받았던 게 제가 데리러 가면 선생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울어요. 저한테 가기 싫다고. 네, 뭐 그런 경우들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뭔가 관계도 조금씩 이제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좀 더 믿음이 생기고 좀 그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마 초반에는 좀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좀 적응 기간 지나고 나면은 네,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는 날을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장담하겠습니다. 장담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냥 그러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 네. 지금 유자 씨만 봐도 초반에는 어떡하지? 가서 적응 잘 하려나?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가끔씩 이제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가거나 그럴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아파서 어린이집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고 주변에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애기 키우는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막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어린이집을 가는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주말에는 집에서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뭐 짧은 경험담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혜윤이가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올 거라서 저도 좀 정리하고 이제 영상도 좀 올려놓고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세요.